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재미없으면 환불해 드릴게요. 네, 주목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님들이 그 1년 학비가 얼마야? 그거부터 물어보고, 대학은 잘 보낸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결정을 보통 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교육이 그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질문해야 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회사에 신입 사원이 왔는데 학벌이 출중하고 똑똑합니다.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사람들하고. 이랬을 때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이 친구 어떡하지 싶어서 HR에 연락해서 뭐 이런 놈 뽑았나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럴 거예요. 서류에 나타난 그의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인성, 사회성, 공동체성,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점점 지식사회가 지식 정보를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공유하는 사회예요. 과거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습득을 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스마트폰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인재를 인재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 학습 역량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사회적 역량이 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습관화되었다든가 또 문화화되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자기 의지로는 그런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사회성을 탁월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되게 이제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2등병 때는 정신없이 지나가요. 1등병이 되면 정신을 좀 차립니다. 1등병 때는 군대의 모든 게 다 부조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그 부조리같이 느껴졌던 모든 걸 엔조이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 아주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이 굉장히 통제적인 환경, 조금은 폐쇄적인 환경, 시골에서 규칙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먹지 못하고 정해주는 걸 먹어야 되고 다소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장 개념 없는 중1, 2에게는 지옥보다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못된 부모들이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적응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되면 간증을 합니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 학교는 벌써 선교사역이 25주년이고 또 개교한 지 20주년이 되어서 애지간한 시행착오는 다 겪었습니다. 2등병이 말하는 군대와 병장이 말하는 군대가 다르듯이 막 신입한 중1, 2가 말하는 학교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학교는 아주 다릅니다. 사실 같은 학교인데 말이죠. 인내가 필요하죠. 현재 졸업생들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다니다가 만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전에는 이런 교육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교육해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평범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비범한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영재 학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성과 비범성은 무슨 차이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계산해서 진퇴를 결정합니다. 다소 비굴하죠. 비범한 사람들은 뜻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도전합니다. 부서지더라도 혹은 목숨을 잃더라도 도전합니다. 이 사회는 비범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AI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비범성을 주고 싶으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이곳은 정말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교장님 영재는 아닌 것 같아요. 교감님은 더더욱. 여기 영재들이 모여서 영재들을 키우는 학교는 아닙니다. 때로 영재들의 결과는 바보들의 결과보다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범한 아이들로 들어와서 비범한 아이들로 바뀐 이야기들이 혹시 책 나눠드렸나요? 나갈 때 나눠드리나요? 나눠드릴 책이 없나요? 다 떨어졌나요? 나가실 때 아마 우리 졸업생들의 얘기를 좀 적어놓은 조그만 책자를 선물로 드릴 텐데 거기 보면 무슨 하버드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와서 참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런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저 남진석 이사장 다소 농촌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수상해 보이기도 한 저 사람 믿을만한가? 신앙고백과 교육철학을 CTS에서 지난 봄에 대담한 뭐 이걸 간증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혹시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보고 오신 분도 계신가요? 여기 오기 전에 막 뒤져보셨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특강도 여러 차례 했던 특강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설립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어떤 교육을 우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과연 이 학교 가성비 있는 학교인가? 대개 우리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 국제화 교육 또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 이런 학교들은 교육시설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벌이라고 할까요? 조금 낫습니다. 근데 교육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비는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결과, 뭐 인성, 사회성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입시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 결과로 봤을 때 우리 학교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의 학교입니다. 자칭인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엇을 우선하는 학교인가? 저는 첫째,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건강성에 기반을 주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영성교육 중요하죠. 여러 가지 지성적인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할 시기예요. 중고등학교 때가 신체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8세 정도까지 성장이 멈춥니다. 좀 특이 체질은 한 25세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신체적인 폭발적 성장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건강 기반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마일리지라는 거 있잖아요. 항공 마일리지를 보니까 한 400만 마일을 탔더라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 3분의 1은 공중에 떠 있던 것 같아요. 대략 이제 좀 푸짐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를 하루에 16km씩 걸어 댕겼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걸어 댕겼으니까 이렇게 튼튼한 건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많은 여러 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참 운동을 꽤 시키는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렇죠? 꽤 운동시키는 학교예요. 운동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매년마다 고연전, 연고전 이상으로 글로벌 체육축제를 해서 각 캠퍼스 대항 8가지 종목을 놓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음성이 계속 졌지만요. 네. 8개 종목에서 아이들이 몇 종목 이상은 선수로 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학생이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은 한두 종목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치열하게 조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어린 학생들이 너무 근성이 없는 거예요. 강한 승부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찰거머리 같이 붙어서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갔나 보다, 오면 왔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있으면 있나 보다, 무슨 80생을 끝낸 달관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근성을 주려면 건강성의 기반이라고 하는 이 기반을 확고히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근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태권도도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뭐 얘네들은 태권도 시범단이니까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봤어요. 요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실수 없이. 근데 사실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신체적인 발육 속도가 다 다르니까 덩치가 좀 크고 좀 우악스러운 아이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서열이 정해지죠. 그리고 덩치가 좀 적은 아들은 이유 없이 위축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비굴하다는 아주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정서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고 빠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펼 수 있다. 이게 증명되는 학교예요. 태권도에서는 겨루기가 공식적이잖아요. 다 호구를 씌워놓고 시합을 붙이면 적은 애들이 큰 애들을 마음껏 펼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 어떤 그 물리적 피지컬에서 오는 그런 열등적인 측면이 결코 열등하지 않다. 노력하고 빠르고 정확하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그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피부가 탄탄하고 근육이 많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우선한다. 그리고 전천후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승부근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여내는 걸 수용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 계산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기대만큼 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걸 수용해내고 뭐 이렇게 해야만 리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USA Today에서 웨이터 룰을 한동안 강조했어요. 미국의 성공한 CEO들의 특징, 인격적 특징이 뭐냐? 그들은 웨이터 룰에 의해서 굉장히 부당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크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잘 갖추어진 옷을 입고 아주 중요한 미팅에서 식사 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서비스를 하는 웨이터가 와가지고 음식물을 나에게 쏟았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부분
불쾌하니까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매니저 오라 그래.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리고 잘 됐어. 식사비 못 받는 줄 알아. 뭐 이렇게 가죠.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웨이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너스레 웃음을 띠면서 안 그래도 세탁소에 갖다 주고 싶었다. 뭐 이러면서 격려하죠. 그리고 다시 음식을 잘 정리해서 가져와라. 치우는 동안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 정도. 어떻게 보면 동화 속에나 나올 만한 얘기지만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인재를 키운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는 좀 늦더라도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다면 이 학교에 한번 자녀를 넣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국내용으로는 조금 살아가기가 버거운 시대입니다. 그냥 대충 입에 풀칠하고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 국가가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는 아무 걱정 없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에 뭔가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빗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골치 아파서 떼놓으러 왔어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미8군에서 좀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조금 익히는 계기를 가졌어요. 그 조금 익힌 그걸로 지금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위치에 되니까 국제적인 모임에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하려면 다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 외국인들을 막 설득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지 도대체. 답답한 거예요. 뭔가 그런 적어서 하는 연설하고 나면 왠지 막 답답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듣었다고 해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무슨 말 했냐고 나한테 물어요 또. 우리 문 교장님만 됐어도 유학파.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은 지구촌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지금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통 능력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구촌의 신음소리를 듣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이 조상들의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냥 무덤들 쫙 돌아가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힘든 나라,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겹게 가는지를 보고 내가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함과 동시에 나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사가 되어보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인 결심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런 종류의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중고등학교 중에 이런 학교는 없을 거예요. 계속 국제 행사가 쏟아지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 공부 좀 더해서 점수 몇 개 더 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 이 다각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팀 교육하는 거예요.
스팀 교육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인, 기술적인, 공학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또 수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어떻게 그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를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한국적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잘 안 해요. 근데 저희들은 뭐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살아가는 철학이, 가치관이 형편없고 이기적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팀 교육뿐만 아니라 토론식으로 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식 체계는 기본 소양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다행히 아버님이 한자를 가르치는 훈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붓으로 쓰는 한자를 쓰는 걸 먼저 했는데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보통 시골 사람들이 또 한자를 공부하고 외우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속 학교에 가서도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니까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초 기반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익히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집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독서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뭐 책을 최소한 200권, 학교가 추천한 책을 200권 이상 읽는다든가 등등등 이런 기초 기반을 주고자 하는 교육 과정들이 이미 다 설명이 되었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육 과제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여기에 크게 학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지금 조금 요 시점에서 학교가 요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새로운 교육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학생들이 자해하고 자살하는 학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복잡한 병리 현상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틀림없는 것은 양적으로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임계점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넘치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해롭게 하는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음란물 중독이 요즘 뭐 야동 그러면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남세스럽거든요. 그런 말 자체가. 근데 지금은 농담으로 써요, 다 그럼. 근데 성인들에게는 뭐 그것이 크게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사실 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이 청소년들에게는 일단 야동에 접하면은 성적은 꼰두박질 친다고 봐야 돼요. 얼마나 그 야동이 말이죠. 중독성이 강한지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 스마트폰을 다 걷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밤중에 그 야동을 보고 싶어 가지고 제출용 스마트폰, 보관용 스마트폰을 따로 하고 또 이 보관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책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뭐 별의별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요새는 뭐 더 발전된 방식으로 한 아이가 막 핸드폰이 스마트폰을 3개씩이나 갖고 있고 막 이런 그게 이제 얼마나 여러분 그게 중독성이 강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참 전쟁 많이 하죠, 아이들과.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마치 학교에서 그 귀신이 붙은 것처럼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하고 상담해 보면 엄마 아빠 퇴근 안 할 때 4학년 때부터 친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 할 뿐이에요. 이러면 또 부모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나. 학교가 그냥 덮어쓰고 가자.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헤드라인을 보면 정말 큰일 났다 싶을 정도예요. 여기다가 온라인 중독, 도박. 저는 도박하면 돈 좀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헤드라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또 마약까지, 청소년 마약, 대치동 학원가에 무슨 마약 필로폰을 탄 음료가 유통이 되고, 전자담배라고 중학생들 속여가지고 마약을 하고, 또 무슨 식욕 억제자라고 이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마약을 하고. 왜냐하면 마약상들은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판에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전부 마약 중독자로 만들겠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말이죠. 우리 분연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또 이 동성애 문제는 뭐 자꾸 이제 하나의 그 권리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는 연구는 다 거짓말이고,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대지구촌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 동성애로 인하여 이 부정적인 이 보건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잠재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고, 또 잠자는 교실, 이거 뭐 옛날 얘기예요. 우리도 잠자는 애들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네. 전체가 다 그냥 이렇게, 예. 그래도 한 반에 한 2명은 있죠 교장 선생님. 네. 선천적으로 잠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가 나름 솔루션을 가지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 거냐? 첫째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나 습관을 정리해주는, 이런 건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따금씩 보면은 중학교 한 1, 2, 3학년 아이들 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쫙 깔린 상태에서 훈련이 된 아이들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늦게 군목이 돼서 어떻게 줄을 잘못 서가지고 특전사에 가서 5년 8개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거의 모든 육군 아이들에게 베레모를 씌워놨지만 그때는 특전사만 베레모를 쓰고 있잖아요. 그 공수 기초교육을 받고 또 특전훈련을 받고 여기 윙을 탁 붙이고 베레모를 탁 썼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그냥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제대로 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 습관 이런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이 교육을 우리가 중학교 때 개념 없을 때 이때 집중적으로 시켜가지고 하이스쿨에 딱 올라가면 딱 각 잡힌 애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죠. 말이 각보다는 뭔가 좀 더 단장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집중하게 하기로 한 거죠.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조차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도대체 애들이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성적을 잘 만드는 기술만 배우다가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답 찾는 건 잘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교가 좀 더 독서 교육에 좀 더 집중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정서지능 건강 기반 함량 교육을 하는데 대략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청소년 예술제를 우리 학교가 매년마다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예술 분야에서의 각각의 특기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데, 저는 그 청소년 예술제에 이렇게 가볼 때마다 애들이 언제 이렇게 했지? 예술고등학교인가?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요, 무슨 뭐 영상 같은 거 만드는 대회에 나가고 이러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기냐면 한국 영상고등학교 애들보다 우리가 1등을 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창의적인 사고를 계속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어요. 대개 수학 경시대회는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다 휩쓸거든요. 근데 글로벌 선진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 경시대회 계열에서는 이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는 거예요. 개인전에서는 애들이 그런데 단체전에서는 막, 근데 사실 단체전 우승이 진짜 우승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네. 네. 아니, 그래 좀 재미가 있지. 도대체 이게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예술적인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되냐면요, 이 정서지능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호감 주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 느낌이 좋다, 그 사람 참 이렇게 하려면 이 정서지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능교육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8군에 근무를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대개 8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미국 군대가 많잖아요. 뭐 미국 교육이 어려서부터 뭐 하나씩 하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뭐 파티하고 그러면 막 뭐 자기가 잘하는 악기 같은 거 갖고 나와서 하고 뭐 무슨 그 매직 쇼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개다리 춤으로 그냥 이렇게 때웠는데, 뭐 그거라도 하나 하니까 그나마 이제 넘어갔는데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정서교육의 일환으로서 예능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은 뭐라도 하나 할 줄 알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 그런 모임에서 이게 참 얼마나 멋집니까? 생각할수록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꾸 학습하다 보면 이거 다 허투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주어야 될 교육인 것이죠. 또 자원봉사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한 번이라도 갔다 와라 하는 건 아예 소위 mandatory예요.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걸로 자리 잡고 있죠. 학교에 이제 스쿨 패밀리 제도라는 거 아까 소개했죠. 이 기숙사 학교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과 떠나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데리고 있어봐야 맨날 싸움이나 하지 뭐 별거 있어요. 여기 와 있으니까 애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고 이상가족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뭐 계속 같이 있어봐요 뭐 그게. 근데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죠. 이나저나. 그래야 정들 나누고 부모로부터 사랑도 듬뿍 받는데, 기숙학교니까 그러면 부모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가 돼주자. 그래서 뭐 결혼도 하는 처녀 총각 선생님도 뭐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 관계를 넘어선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에 그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약간의 부족한 그 정서들이, 제가 약간의 부족하다 그러는 게 여러분 좀 찔리죠.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숙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영성교육. 저는 이제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의 훈장님 아들이니까 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려서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지금 어쩌고 있을까?
없이 제가 지금보다 이빨은 훨씬 많이 빠졌을 것이고 머리는 다 빠졌으니까 아마 막걸리 잔을 들고 절반은 흘리고 절반은 먹으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하고 거기 대청마루에 뭐 아니면 뻔하죠. 뭐. 근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숭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무슨 광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심령에 아이들 심령에 임재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스스로 헌신하고 판단해서 더 숭고한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이런 아이들로. 그래서 영성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공감하시죠?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역대 영성교육 부장님 중에 현 영성교육 부장님이 가장 탁월하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할 만한 거예요. 아까 스팀 교육에 대한 의미는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진로 진학도 내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벌은 디딤돌이거든요, 사실. 불행스럽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디딤돌을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굳이 그걸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좋은 디딤돌에 대한 입장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티브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혁신대학.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이 부동의 탑 넘버원이었던 하버드가 100명 정도 지원하면 4명 내지 5명만 뽑았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20대 1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경쟁률이 센 대학이 나타난 거예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100명이 지원하면 1명 내지 1.5명을 뽑아요. 이거 학교 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예요. 역사가. 근데 이런 학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 혁신대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혁신대학을 대상으로 랭킹을 매겨놓은 게 우리라고 하죠. World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진짜 임팩트를 주는 대학이 뭐냐. 그래서 우리 학교 앞으로 이런 학교에 아이들 많이 보내야 된다. 물론 전통적인 랭킹의 상위 학교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 보내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요, 산학협동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금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안목으로 진학 지도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캠퍼스별로 어떤 특성화가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 다 이미 말씀 들었을 거예요. 캠퍼스가 우리가 4개가 있는데 4개를 똑같은 학교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캠퍼스마다 이 특성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시가 이미 되었다고 보고요. 글로벌라이즈를 하려면, 세계화를 하려면 랭귀지 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이제 인가가 되면서 외국인 교사는 영어 강사만 쓰게 그렇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과목도 외국인 교사가 필요에 따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이 구사력도 좀 늘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올 4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일반 과목 교사도 외국인이 가르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최대 15명까지, 최소한 15명까지 원어민 교사가 각 학교에 재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뭐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교육비가 꽤 드는 학교죠. 또 다른 그 국제 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지만은, 근데 저는 재정 능력이 있는 자녀들만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도 장학 시스템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재정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일반 기업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데는 다 지원금을 줬잖아요. 또 일반 공립학교는 뭐
그분들 말 비르면 돈 폭탄이 떨어졌대요. 오히려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주 죽다가 살았어요. 학교 문 안 닫고 살아있어서 여러분 오늘 방문하게 된 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와 교육부에다가 우리의 그 교육적인 정체성, 우리 교육의 특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좀 지원해라. 그리고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정작 공립학교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여기다 또 학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설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여야가 뭐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하면서 이런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못 갖는 게 문제지 상당 부분 이제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유력한 국회에 계신 분을 좀 보기로 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낼 생각이에요.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러다가 이제 신앙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교육을 못하면 어떡하는데 그거를 보장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연간 초중고등학교 1인당 교육비를 한번 보시면은 1,45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일반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요. 물론 기숙사비가 없는 데이타임에 교육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여러분 일반 학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저렇게 지원하는 게 절반만 우선 줘봐라. 싫어요? 다각적으로 지금 설득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정부나 입법부에서 이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한 재학 연도가 많을수록 학비가 줄어드는 그런 장학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재학 연도하고 성취도를 연계시켜서 갈수록 학비 부담이 좀 줄어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잘 정리가 되면 2024년부터는 적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나무 장학생이라는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지난 20년 동안 없어진 공립학교가 4,000개예요. 앞으로 통폐합을 비롯해서 5년 안에 없어질 공립학교는 2,000개입니다. 당연히 그건 급속한 저출산 이 기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립교육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들이 작고 큰 대안학교를 다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연못에 고기의 개체수는 줄어드는데 낚시꾼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지 말고 학교를 개교해서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자칫 학생들은 굉장히 이 교육 수준의 저하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할렐루야 아멘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학교니까 여기다가 교사를 파견을 해라 차라리. 그럼 100개의 교회에서 100명의 교사를 여기다 파견을 하면 학비가 3분의 2 정도는 안 내도 돼요.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교사를 파견한 교회가 추천하는 학생을 우선 받겠다. 이런 걸 제시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제안을 해보면 좋다고 그러시는데 팔로우업이 없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가능하면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컨소시엄과 관련된 거는 CTS에서 위기에 대한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 단독 대담을 해준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학생을 저희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정부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영미권에서 또 혹은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일정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받아들여서 이 저출산에 의한 학생 감소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셨죠. 그동안에는 이제 7학년 입학하자마자 1년을 보냈는데 저연령일수록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관리상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는 애들이 너무 많고 뭐 대책이 없어요. 이게 우리 새끼면. 네. 그래서 또 이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 익히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낸 거예요. 내년부터는 한 학기 훈련을 받고 엄마 떨어진 훈련을 충분히 하고 또 공동체 훈련도 충분히 하고 보내야 되겠다. 다소 습득력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인기모,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부모님이 되면 다 기도 모임에 가입을 해서 영적인 교육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0개 정도의 기도 모임이 매월 1회씩 모이는 걸 원칙으로 모이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아빠들도 모이자 해서 Daddy Together 2 해서 아빠들도 모여야 됩니다 해서 아빠들 모임을 했는데 재밌어요. 아빠들 손 들어봐요. 아빠 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합격. 네. 이 아빠들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아빠들은 좀 거시적이고 좀 이렇게 그 흐름이 크잖아요. 그리고 얘기도 잘 통하고 아빠들 저하고 좀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교육 정책적인 부분은 아빠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시적 안목에서의 교육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는 이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부모님들이 그냥 학비나 대는 분들이 아니고 교육 정책을 함께 논하고 기도하는 하나의 교육 파트너십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함께 학교를 키워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학교에 학부모가 되신다면은 이런 교육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주길 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이제 그 제자들을 쭉 보니까 역시 그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여기 입학해가지고 여기 그 연못에 가서 화장실도 막 두들고 깨고 막 그 소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켰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제가 저 어머니가 문제가 있나 기도만 하지 저 애가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 패컬티를 개런티 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 학교의 부모님이 되시면은 그런 각오를 다지시고 함께 한다면 정말 멋진 학교가 될 겁니다. 오늘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부모가 되시면은 아주 그냥 징할 만큼 저하고 만나서 또 많은 대화를 할 텐데 여러분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고 오늘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